자, 우리 전 시간에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까지 배웠죠. 매도가능증권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처분했을 때 회계처리 각각 배웠고, 이어서 우리 31페이지 장기 대여금 나갈게요. 자, 비유동 자산의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은 단순하게 우리 유동 자산에서 단기 대여금과 상반되는 개념이세요. 뭐 특별한 건 없으시고 그냥 기준이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다 라는 것만 밑줄 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책 31페이지면 하단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있는 것을 말한다. 증권 중에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만 있으면 안 된다. 의도와 능력이 같이 있어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만기 보유 증권은 약간 특별한 놈이야. 그래서 내가 증권이 있지만 아무나 함부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의도와 능력까지 있으면 너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해라 라고 보고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 시험에서 취득, 처분, 평가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니까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다. 건물이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이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자산의 분류를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유동으로 할지 비유동으로 할지, 투자 부동산으로 할지, 우리 뒤에서 배울 유형 자산으로 할지, 우리 전에 배운 재고 자산으로 할지. 자,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여러 개 사서 구매했다가 팔고 구매했다가 팔아.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건물은 우리 회사의 뭐가 돼요? 상품이 되겠죠. 즉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SM 엔터테인먼트라서 우리 사옥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SM을 위해 영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니까 뒤에서 배울 유형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사를 잘해서 회사에 여유가 많이 생겼어. 즉 투자의 목적으로 이 건물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얘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라는 거야. 자, 투자 목적. 그렇다면 우리 왜 같은 건물 가지고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 회계 왜 배운다?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려고. 그럼 정보 이용자는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투자 부동산이 있다 또는 유형자산이 있다, 재고자산이 있다 보고 투자 부동산이 있으면 이 회사 그동안 영업한 게 실적이 좋아서 건물 하나 투자할 여유가 있구나. 좀 튼튼한 회사구나 판단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달리 주기 위해 구분을 한다라는 거, 우리 계속 회계를 배우는 이유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되셨죠? 해서 같은 자산이라도 재고인지 유형인지 투자 부동산인지 달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 비유동 자산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유형 자산은 별표까지 치시고, 얘는 별표 한 5개 쳐야 돼. 별표 5개, 유형 자산 별표 5개. 유동 자산에서 유가증권과 재고 자산이 메인 파트라면 비유동 자산에서는 유형 자산이 메인 파트예요. 얘와 비슷한 파트가 무형 자산이지만 무형 자산은 이론적으로만 중요하고 유형 자산이 조금 더 비중이 크다라는 거. 자, 우리 책 32페이지 유형 자산 인식부터 갈게요.
우리 재고자산 배울 때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지 배웠죠. 유형자산도 동일해요. 유형자산, 즉 앞에서 배웠던 건물 등 내가 취득하면 얼마로 취득가액을 정할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회계의 가장 기초, 내가 자산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기초는 어느 부분이든 취득원가예요. 내가 샀을 때 이 가격 얼마로 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의 인식 1, 2, 3, 4번 묶어서 별표, 그리고 위에 밑줄 좀 긋고 갈게요.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서 두 번째 줄,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자. 이 네 가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로. 딱 4개 문제 내기 좋잖아요. 자, 동그라미 1.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하고, 당연하죠. 유형이니까 형태가 있는 자산이니까 제일 먼저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아까 앞에서 건물 봤죠?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면 유형자산,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영업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SM이면 우리 연예인들 키우고 관리하고 하는데 사옥이 필요하다. 그럼 이 사옥은 나중에 우리 회사에 영업적으로 이익이 되겠죠.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 있게.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총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을 해라. 조건 기억해 주시고 별표 치시고. 자, 그럼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우리 재고 자산도 동일했죠. 화면 보시면 매입가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 더해주고 얘와 관련된 매입 할인, 우리 재고자산 기억나시나요? 물건 사면서 야, 우리가 결제 조금 빨리 해줄 테니까 결제 조금만 빨리 해줄 테니까 깎아줘. 또는 매입 애누리, 물건 구매했는데 야, 이거 좀 하자가 있네 물건에. 그렇지만 나 살래. 물건에 하자가 있지만 좀 살게. 대신 깎아줘. 매입 애누리.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차감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부대비용, 판매 부대비용은 더해주는데 취득 부대비용이죠. 취득 부대비용을 더해주는데 이 취득 부대비용에 어떤 것들은 더해주고 어떤 것들은 빼주는지 뒤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책 33페이지. 책 33페이지 보시고, 자, 책에 밑줄 하나 긋고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나 위쪽부터 이 기준선은 설치야, 설치. 설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지 않는다. 기준선 하나 그어요. 기준선 그어서 설치 적어 놓으시고 위에 것은 취득원가에 가산, 아래 것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즉 설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발생되는 원가는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득과 관련된 급여 또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원가, 즉 우리가 토지에다가 이 장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토지를 다지는데 들어간 비용들, 기장치를 설치하는데 기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도 하고 뭐 자료를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 부대 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 설치 및 조립원가, 설치하는 데 들어간 원가는 당연히 부대 비용이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와 관련해서 느낌적으로 이거 설치 이전에 발생된 원가구나. 당연히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겠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설치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설치 이후에 발생되는
설치를 했다. 기계장치를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기계장치를 설치를 했어. 그런데 그와 유사한 새로운 시설을 개설했다 라고 하면 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겠지. 우리 기존에 있던 A의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두 번째, 관리라는 것은 설치가 끝난 이후에 이 기계장치를 관리하는 데 발생된 비용이야. 설치 이후에 수선도 하고 뭐 기름칠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럼 이런 비용들은 이 기계장치 이후에 발생된 것이니까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별도의 비용으로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해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아래 것들이 하나 나올 테고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해당 원가를 각각 금액으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원가 하나 들어가고 이 여러 가지 부대비용 넣어준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계산해 봐라 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겠고. 되셨죠? 한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유추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야 공부를 어떤 식으로 내가 집중할지 감이 온다라는 거니까. 자, 넘어가시고 우리 책 34페이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34페이지 예제문제 10번. 자, X1년 1월 19일 날 기계장치 70만 원에 구입했는데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회계 처리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밑줄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럼 문제 읽으면 당연히 70만 원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할 테고, 더불어 전문가에게 설치와 관련된 또는 설계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얘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야겠구나. 감이 오셔야겠지 해서 현금 감소했으니까 대변 기분 나쁘니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70만 5천 원 발생이 됐고, 차변에 우리 책의 답에는 합쳐져 있을 텐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나눠놨어요. 기계장치 70만 원 당연히 취득원가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오고, 그와 더불어 5천 원도 기계장치 취득원가 이름을 기계장치로 쓰겠다라는 거. 비록 수수료지만 왜?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니까. 앞에 내용이 있었죠? 해서 얘가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는 항목인지 별도의 비용인지 또 보겠다. 문제 2번. 3월 3일 창고로 사용하기에 건물 200만 원 구입하고, 그럼 이제 동그라미 쳐봐요. 얘가 건물 또는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동그라미 X로 구분해보자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이제 답안지 보면서 할 줄 아니까. 건물 200만 원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건물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뒤에 봐서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4만 원, 중개수수료 만 원과 건물 관리비 5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렇다면 설치까지 취득까지 발생된 비용은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중개수수료까지지. 중개수수료 만 원, 취득세 4만 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잖아. 그러면 4만 원, 만 원은 동그라미 치시고, 건물 관리비는 내가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거죠. 취득한 이후에 건물을 관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이니까 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다면 이 5만 원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겠죠. 답안지 보시면 책 34페이지 답안지 보시면, 그래서 대변에 현금 210만 원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차변에 건물 얼마만 왔다? 그렇죠. 200만 원 플러스 4만 원 플러스 만 원, 총 205만 원이 건물가액으로 잡혔고, 우리 건물 관리비 5만 원은 관리비라는 별도의 비용이에요. 비용의 증가로 차변에 왔다라는 거. 되셨죠? 자, 문제 3번. 4월 6일 날 사업 건축을 위해 공사비 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이제 앞에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에요. 우리 책 32페이지 가볼게요. 다시 앞으로 32페이지 가볼게요.
유형 자산의 종류 보시면 토지, 건물 32페이지 중간 부분 보고 있어요. 유형 자산 보시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이 있다 보시고 그 아래 뭐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있죠. 얘는 어떻게 보면 임의 계정이에요. 회계에서 확정된 계정 과목이 아니라 임의 계정이야.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건설하고 있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짓는 동안에는 건물이 아니겠죠. 그러면 회계적으로 짓고 있는 건물 좀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임의 계정을 쓰는 거야. 회계 처리를 볼게요. 자, 공사비, 사업 건축을 위해 공사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회계 처리 같이 볼게요. 다시 문제로 오셔서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 100만 원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왔고 차변에 뭔가 계정 과목이 와야 하겠죠. 금액은 100만 원. 우리 근데 얘 건물 취득한 거야? 아니겠죠. 신축 중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 이미 계정 과목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다가 나중에 짓고 마지막에 완성이 됐을 때 준공이 됐을 때 비로소 얘를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의의 이름을 쓰겠지만 건물이 다 완공된 이후에는 너한테 건물이라는 이름을 줄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 임의 규정이니까. 문제 4번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10월 4일날 사옥 건축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200만 원 지출했고 사옥은 준공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책에 있는 답은 좀 생략해서 보여드렸는데 얘 나눠서 좀 보여드릴게요. 200만 원 회계 처리를 따로 한번 해보죠. 200만 원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왔고 차변에 아직 200만 원까지 지출했을 때는 건설 중인 거야. 그럼 얘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름을 써보자. 200만 원 써보면서 이제 얘 건설 중인 자산 2개 완공이 됐으니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란 이름 쓰지 말고 너 건물이란 이름 써. 해서 얘네 없애 주면서 차변에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얼마야? 총 기존에 1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200만 원 총 300만 원 없애 주면서 니네 이제 이런 이름 쓰지 말고 정확한 너의 이름 가져. 어떤 이름? 건물이라는 유형 자산의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총 300만 원이겠지. 해서 책에는 우리 10월 4일 날 회계 처리할 것은 건설 중인 자산 200과 300 차액 만 원만 보여진 거예요. 책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100만 원만 왔죠. 100만 원만 온 이유는 이 회계 처리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없애줄 거니까. 그러니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써드린 이 그림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흐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거. 건설 중이면 건축 중이면 그랬다가 준공이 되면 건물이라는 유형 자산의 이름으로 다시 탈바꿈이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34페이지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하는 경우 이제 유형 자산을 취득할 건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계산할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책 34페이지 자,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인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을
구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땅만 사용하고 싶은데 이 땅 위에 건물이 하나 서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땅만을 사용할 목적이니 이 건물은 허물어야겠지. 그럼 이 건물을 허무는 처분하는데 무너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얘 무너뜨리는 비용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라라는 느낌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후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 취득에 대한 대가는 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어디에?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무엇을? 건물 철거 비용을. 왜? 나 토지만 쓸 거였으니까. 이 건물 필요 없으니 이 건물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부대 비용이다 라고 보아서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것. 그런데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하되 밑줄 철거된 건물의 폐자재 등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은 차감한다. 맞겠지? 토지 구매하는데 500만 원 들었어. 500원 들었어. 그런데 건물 철거하는 비용으로 300원이 들었어. 그럼 300원 토지 취득원가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얘 철거하면서 이제 나온 폐자재들이나 철근들 중고로 팔았단 말이지. 그러면 그만큼 난 혜택을 받죠. 그러니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 달라라는 거. 뭐 폐자재 등 중고로 판매된 폐자재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해라라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인 경우. 토지와 건물을 살 건데 판매자가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세트로 파네. 야, 이거 각각 사면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사면 200원, 토지의 공정가치는 300원인데 너 이거 한 번에 사면 400원에 줄게. 그러면 이 400원 어떻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을 할지 해야겠지. 우리 이거 사서 토지와 건물 둘 다 이용할 거잖아.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유형자산을 분리를 해줘야겠지, 가액을. 그런데 400원에 구입했으니 이 400원 어떻게 구분할 거냐? 밑줄 일괄 구입 가격을 각 자산의 공정가치 동그라미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한다.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한다라는 거. 즉 200원과 300원 공정가치대로 2대3 비율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예제 가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 쉴 거니까 마지막 집중. 문제 1번. X1년 3월 6일 토지와 건물을 300원에 일괄 구입했다. 일괄 구입했으니 고민해야겠지. 아, 이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는데 나 토지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계속 사용할지는 문제를 봐야겠지. 딱 떠올라야 돼. 아,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아, 토지 사용할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할지 묻는 게 나오겠구나. 봤더니 구입 즉시 건물은 철거하고 철거 비용 50만 원을 지급했대. 그럼 이 50만 원 어디에 가산해라? 그쵸? 우리 이거 토지에 쓸 거야? 건물에 쓸 거야? 그쵸? 토지죠.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라. 50만 원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니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다? 300 플러스 50만 원, 350만 원이 되겠다. 회계 처리. 현금으로 지급했다 가정하고 현금 얼마 총? 350만 원 지급하면서 이 철거 비용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라라는 거. 토지 50만 원 토지 가액으로 합쳐라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왜? 우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니까. 두 번째는 300만 원에 일괄 구입하였으나 구입 당시 구입했고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다. 구입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 400만 원, 건물의 공정가치는 200만 원. 자,
지금 예제니까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겠죠. 그럼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일괄 취득가액 줄 거고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플러스 넣겠지. 그리고 구입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 400, 그리고 토지의 장부가액 얼마, 건물의 공정가치 200, 건물의 장부가액 얼마, 여러 자료를 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공정가치가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끔 묻겠죠. 해서 이 300을 어떻게 안분을 할 거냐? 앞에서 봤죠?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로 안분을 하겠다. 자, 그러면 건물의 공정가치, 건물가액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한번 구해보자. 300 중에 건물의 가액은 얼마다? 4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중 건물의 공정가치는 얼마? 그쵸, 200만 원. 그럼 3분의 1이니 얘는 100만 원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될 테고 나머지 200만 원은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겠지. 그래서 300 중에 6분의 2는 공정가치 비율로 6분의 2는 건물가액, 6분의 4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안분이 되겠다라고 하고 회계 처리를 보시면 답 같이 보실게요. 대변의 현금 300만 원 자산의 감소로 오면서 차변의 토지의 증가, 자산의 증가 200 왔고 나머지 100만 원 건물의 증가로 100만 원이 왔다라는 거. 안분하는 거 기억되시죠? 공정가치 안분 기준보다 공정가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